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만약 7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닌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멸시 가득한 눈빛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몸으로 법원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세단이 멈춰섭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고작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빌린 차일 뿐이라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함정, 뼈아픈 모욕.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연극의 작가는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정 안에 판사님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7년간의 청춘을 묻어버리는 관의 못을 박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잔인하게 말이죠. 저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망연자실한 채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제 앞 번쩍이는 테이블 위에는 양측의 서명이 모두 끝난 이혼 결정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이 사랑했던 남자. 박민준의 서명과 제 서명, 서연우. 무심코 떨어진 눈물방울에 번진 잉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젊음과 경력, 지혜를 모두 바쳐 일궈온 결혼 생활이 이제 공식적으로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박민주는 명품 정장을 빼입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두려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저를 향하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법정에 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빨리 처리해버려야 할 귀찮은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의 바로 뒤에는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는 값비싼 와인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성 들여 한 화장으로도 승리감에 취한 의기양양한 표정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난 7년간 제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봐왔던 경멸적인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쓸모없는 존재를 내려다보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이걸로 다 끝났네. 최 여사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서로 빚진 거 하나 없이. 연우야, 내가 모진 게 아니란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의 큰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어쩌겠니? 어쩌면 이게 너한테는 해방일 수도 있겠다. 내 그 가난한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게 내 분수에 더 맞을지도 모르지.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수천 개의 독침이 되어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가난한 친정. 그녀는 평범한 공무원 집안인 저희 가족을 빗대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지난 7년간 저는 이런 가시돋친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처럼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약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이든 해주길 바랐습니다. 위로의 말이든 변명이든 하다못해 자기 어머니를 말리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거의 속삭이듯 어머니에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 법원입니다. 그는 저를 감싸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어머니가 소란을 피워 자신의 체면을 깎아 먹을까봐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정함은 최 여사의 100만 마디 모욕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제 것 같지 않게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법정의 무거운 나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수천 개의 돌덩이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저도 한 문을 통과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행복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안고 웨딩카의 문을 열었죠. 7년 후 저는 이 문을 빈손과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퍼붓는 여름 소나기는 마치 하늘도 제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법원을 나와 하얗게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뜨거운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남동의 으리으리한 그 저택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옷과 짐들은 이미 어제 그들에 의해 싸구려 여행 가방 2개에 담겨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이 넓은 서울에서 저는 정말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느끼고 있을 때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의 제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하얀 장갑을 낀 운전기사 복장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펴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우님, 차에 타시죠.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모님, 누가 이런 시간에 저를 데리러 차를 보냈을까요? 바로 그때 민준과 최 여사도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놀라움은 곧 전보다 더 악독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길게 삐죽이며 저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 꼴의 준비는 해왔나 보네. 창피하니까 어디서 차라도 빌려서 쇼하는 거겠지. 한물간 시골뜨기가 아직도 상류층인 척은 액츠 찢어진 가죽으로는 속의 빈 껍데기를 가릴 수 없다더니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아들, 우리 모자는 집에 가서 축하 파티나 하자. 이 빚더미 같은 거머리를 떼어냈으니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훨훨 날아오를 일만 남았어. 그들은 저를 길가의 쓰레기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여사의 말은 마지막 남은 미련과 환상을 끊어내는 마지막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극한의 공허함과 차가움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끈기 있게 저를 위해 우산을 받쳐주고 있는 운전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아 차 문이 닫히며 시끄럽고 잔인한 바깥 세상과 저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흘끗 보았습니다. 최 여사 모자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선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처음으로 제 입술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의 연극은 끝났지만 내 연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서둘러 당신을 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단지 사람의 본 모습을 벗겨내는 시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젊은 아내의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연 뒤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누르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여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마이바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아스팔트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차가운 법원과 최 여사 모자의 악독한 눈빛을 뒤로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창문에 길게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 심장 속으로 거꾸로 흐르는 눈물 같았습니다. 차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지친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도 없이 전문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치 제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차가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이 순간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어머니의 안파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야망 넘치던 한 젊은 여성을 헌신적인 아내로, 그리고 결국 시댁 식구들 눈에는 실패자로 만들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서연우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막 졸업한 미래가 촉망되는 건축가였죠. 저에겐 열정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으며 교수님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설계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건축회사를 설립하여 저만의 색깔이 담긴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평범한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야망은 컸지만 사업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자본과 인맥이 부족했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젊음의 뜨겁고 이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안에서 성공에 대한 결단력과 갈망을 보았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희생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리석음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지도 제 회사를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뒤로 물러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막 설립한 작은 건설 회사의 두뇌가 되어주었죠. 제 전문 지식과 은퇴하신 원로 건축가이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인맥을 활용하여 저는 민준이 첫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낮에는 그가 사장이었고 거래처를 만나고 파트너와 미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는 제가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을 설계도와 복잡한 입찰 서류 앞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전략을 세웠고 최적의 시공 방법을 찾았으며 공사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성공, 파트너들의 모든 칭찬은 그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내세우거나 공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의 사랑과 존중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5성급 호텔에서 매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는 박민준 사장의 아내는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올려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행복에 취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저를 강하고 현명하게 키워주신 어머니 김 여사님. 그날 어머니는 저를 보며 기쁨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눈빛을 하셨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며 양가에서
예물을 교환할 때 어머니는 모든 하객, 특히 시댁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금은 보화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민준의 손에 열쇠 하나와 두꺼운 표지로 제본된 서류철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또렷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여기 한남동에 있는 이 집을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선물로 주마. 이 집이 두 사람이 함께 굳건한 미래를 만들어갈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식장 전체가 놀라움으로 술렁였습니다. 최 여사와 민주는 눈을 번쩍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노른자 땅에 있는 고급 주택. 그들이 평생 꿈에서도 보지 못할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열쇠를 건넨 후 어머니는 저를 따로 구석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작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우야, 엄마가 두 사람에게 보금자리를 주었지만 그건 내 남편이 너를 소중히 여길 때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거란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재산 관계는 분명해야 한다. 엄마가 준비한 이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하렴. 그리고 오늘 엄마가 한 말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때 제 머릿속은 행복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고, 아직 민준을 완전히 믿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알았어요. 민준 씨는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금고에 넣어두고는 어머니의 당부를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의 그 무심함과 맹목적인 믿음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저 불필요하게만 여겨졌던 어머니의 당부가 훗날 폭풍 속에서 저를 구해줄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줄은 말입니다. 차는 제가 쫓겨난 집 못지않게 호화로운 또 다른 하얀색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차문을 열어주고 저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친 상태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히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은 지난 며칠간 제 심장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서부터 꾹 참아왔던 서럽고 고통스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마른 어머니의 손이었지만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운 후 어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부축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타주셨습니다. 몸 좀 녹이렴.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침착함에 저는 놀랐지만 바로 그 침착함 덕분에 저도 점차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3개월 전 마지막 물방울이 잔을 넘치게 했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말입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준의 회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작은 임대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제는 이름 있는 건설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경제 잡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저는 질투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랑스러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도 잦아졌고 사소한 이유로 제게 짜증을 내고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의 정점은 최 여사가 대놓고 아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여기저기 다니며 제가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아들 낳을 줄 모르는 며느리를 들여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민주는 다 듣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고 남편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구매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부산으로 급한 회의를 가야 한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저는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모델인 유아라와 1년 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명품 가방, 고급 차를 사준 것뿐만 아니라 회사 비상 자금에서 무려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몰래 빼내 그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20억. 그것은 제 피와 땀, 제가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잔인하게 가져가 내연녀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그와 유아라가 다정하게 껴안고 입 맞추는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집에 들어와 테이블 위의 것들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낯설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다 알아버렸구나. 그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태연함에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박민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7년 동안 내가 당신과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직도 부족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최 여사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들었겠죠. 그녀는 전혀 놀라거나 아들을 말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고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희생은 무슨 희생? 이 회사는 내 아들이 잘나서 키운 거야. 너는 그냥 빌부터 먹는 식충이에 불과해. 7년 동안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아주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공을 노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를 쫓아낼 핑계와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유아라가 임신한 거 알아? 최 여사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아들이야. 네가 못하는 일이면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때서야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하고 단호했습니다. 이혼하자.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 여기에 서명하면 조용히 떠날 수 있게. 위자료는 조금 챙겨줄게. 이 집은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법대로 절반씩 나누면 될 거야.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공동재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저를 내쫓고 자유와 재산의 절반을 동시에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패를 보여주며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저처럼 약한 여자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가 제 손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급스러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생강차는 어느새 식어버렸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털어놓은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 중에 여전히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좀 더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에 대한 잔인한 진실은 제 안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체스판 위에 졸로 사용 가치가 다해 가차 없이 버려질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편의 내연녀에게 바치기 위해 제가 가진 유일한 권리인 보금자리의 절반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 걸까요? 저는 하룻밤 사이에 사랑, 경력, 그리고 집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걸까요?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저를 길거리로 내쫓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비참한 제 운명을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조금의 당황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리한 눈빛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한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가볍지만 힘있는 탁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너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더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의 약함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지금 무너지라고 허락했지? 연우야, 엄마를 보렴.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굳건한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저를 비탄의 패서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한테는 아직 엄마가 있잖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가 잊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직 내게 남아있다는 거다. 무기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설 만한 것이 제게 남아있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고풍스러운 자개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서랍을 열고 소중하게 보관된 검은색 깨칠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물쇠를 열어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어머니는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표지를 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식 날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집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제 몫의 계약서는 시댁 금고에 넣어뒀는데 어머니께서 사본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차분하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7년 전 이 선물을 주면서 엄마가 너에게 아주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했었지. 하지만 그때 너는 행복에 취해 신경 쓰지 않았어. 이제 다시 읽어보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아주 자세히. 저는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겼습니다. 건조한 조항들과 숫자들. 저는 재산 정보, 증여자, 수증자에 대한 부분을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계약서 말미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한 조항에서 멈췄습니다. 7년 전 그저 평범한 법적 절차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자 등줄기를 따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본 증여 계약은 수증자 서연우와 그 배우자 박민준의 행복하고
지속적이며 신의를 지키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성립된다. 만일 배우자인 박민준이 외도, 혼외자 출산, 폭행, 유기 등 혼인 관계의 신의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수증자 서연우의 행복과 정신에 해를 가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제 조건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증여된 부동산 전체는 수증자 서연우의 단독 소유 재산으로 귀속된다. 저는 그 조항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도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하고 빈틈없었으며 어떤 법적 허점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흥분과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슬픔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엄마도 여자니까, 연우야. 엄마도 인생의 풍파를 겪어봤고 사람 마음을 내 생각보다 더 잘 안단다. 엄마는 달콤한 사랑의 맹세는 믿지 않아. 오직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것만 믿지. 평생 내가 이 조항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랐어. 하지만 내 남자가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너를 보호할 가부과 너에게 돌아올 길 하나쯤은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위해 이렇게 안전한 퇴로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위험까지 내다보신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제게 주신 끝없는 사랑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든카드였고 패배가 확실해 보였던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제 안의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분노의 불꽃과 강렬한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박민준, 최 여사, 당신들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 내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다시 태어난 기분, 운명의 계약서를 다 읽고 난 후 제가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안의 나약함과 비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냉철한 결단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전보다 훨씬 단호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들이 저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행동만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단다.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패배자들이나 하는 복수 방식이야.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가장 똑똑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어머니는 저를 앉히고 치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봐도 어머니의 그 놀라운 계산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EJ 계략이었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하셨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내가 가진 사진들은 그가 바람피웠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야. 계약 조항을 확실하게 발동시키려면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들의 변호사가 뒤집을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영상, 녹취, 그리고 그가 회사 돈, 내 피와 땀이 섞인 돈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 이 일은 엄마에게 맡기렴. 며칠 안에 그 모든 걸 구해줄 수 있는 인맥이 있단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연기를 해야 해. 완벽한 연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완전히 무너지고 길을 잃고 패배했다고 믿는 비련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박민준과 그 가족들이 네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에 동의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저는 어머니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냥 바로 증거를 터뜨리고 집을 되찾으면 안 되나요?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넌 너무 순진하구나. 지금 그렇게 하면 그들은 집만 잃게 될 거야. 그들에게는 아직 회사가 있고 박민준이 횡령한 돈도 남아있겠지. 아픈 일격을 당하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게다가 그 교활한 놈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행 과정에서 널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니? 아니, 절대 그들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가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지?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그들이 승리의 도취에 잠들게 놔둬야 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불쌍하게 보일수록 그들은 더 의기양양해지고 널 무시할 거야. 그리고 여우가 너무 자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덫에 걸려들게 되지. 내가 연기하는 동안 엄마와 변호사는 조용히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다. 계약 조항을 발동시키고 더 중요한 건 어머니는 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집을 팔아버릴 거다. 집을 팔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대담한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엄마의 아주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에게. 모든 일은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될 거야. 박민준과 그 어미가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을 때쯤이면 그 집은 이미 내 소유가 아닐 거다. 그건 돈이 되어 있겠지.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해둔 해외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있는 거액의 돈 말이야. 그때가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싸우고 있던 것,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어머니의 계획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잔인했지만 또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단 하나의 살길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수를 계산해 두셨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집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을 가장 쓰라린 절망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 넌 다시 시작할 자본을 갖게 될 거야. 내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지. 그가 너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는 거야. 그게 바로 가장 달콤한 복수란다. 연우야, 내 자신의 재능으로 널 배신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 저는 어머니를 보며 끝없는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일구셨는지. 어머니의 지혜와 배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안의 불꽃이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짜릿한 흥분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이 연극 반드시 완벽하게 해낼게요. 그날 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민준과 최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흘끗 쳐다볼 뿐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떤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익숙한 방을 바라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곧 차가운 생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음껏 즐겨.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마음껏 즐기라고. 왜냐하면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당신들 것이 아닐 테니까. 저의 연극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은 이제 마치 제가 유일하게 대본을 아는 주연 배우가 된 거대한 무대 같았습니다. 매일이 제 인내력과 연기력을 시험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혐오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불쌍하고 무너져 내린 완전히 무력한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정신적인 고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 조용히 밥을 입에 넣으며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씁쓸한 음식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최 여사는 끊임없이 비꼬는 말을 했고 모든 말은 제 상처를 후벼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채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일머리도 없으니 정말 쓸모없는 것. 내 아들이 현명해서 일찍 정리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언젠가 저것 때문에 같이 진흙탕에 빠졌을 거야.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동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어도 밥은 챙겨 먹어. 예전 같았으면 그 행동에 마음이 따뜻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필사적으로 연기하는 동안 밖에서는 어머니가 가동시킨 기계가 효율적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가장 평판 좋고 입이 무거운 사설 탐정 회사에 연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매우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유아라를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며 그 불륜 커플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사흘 후 어머니의 사람이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단다. 어머니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눈에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최 여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방문을 잠그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찢어 놓을 장면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고통을 힘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사진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민준과 유아라가 5성급 호텔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 그들의 미소는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고 쇼핑몰 주차장 한가운데서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는 장면. 그들이 함께 그가 제 돈으로 사준 고급 아파트의 가구를 고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유아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댄 채 소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들을 보고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산부인과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유아라는 의자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고 민주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살짝 부른 배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7년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놀라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사살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은 후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상. 짧은 클립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마 무언가를 축하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민준과 유아라는 마주 앉아 있었고 반짝이는 촛불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영상의 소리는 꽤 선명했습니다. 오빠, 그 늙은 아줌마랑은 언제 이혼 정리돼? 유아라의 목소리는 애교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이제 지겨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끝나 자기야.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어. 그 여자 약하고 뒤를 봐줄 사람도 없어서 몇 마디 겁주면 바로 쫄거든. 그 집 절반만 챙겨서 나오면 한 푼도 안 쥐어주고 길바닥으로 내쫓을 거야. 그때 오빠가 자기랑 우리 아기한테 당당한 이름 주고 그 여자보다 100배는 더 큰 결혼식 올려줄게. 정말 약속하는 거지? 유아라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난 오빠 믿어. 오빠는 정말 내 최고의 남자야. 저는 재생 버튼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늙은 아줌마, 약해 빠진 여자. 길바닥으로 내쫓을 거야. 이것이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은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와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의 계약서 속 7.3조항은 공식적으로 발동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USB를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중년의 위험 있는 변호사, 안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우 씨, 이 증거들이라면 박민준 씨의 계약 위반 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저택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절차는 저희가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의 톱니바퀴는 조용하지만 멈출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의기양양해 있는 그들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몰 직전의 배 위에서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 연기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변호사님과 그의 팀이 쉴 새 없이 일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저의 단독 소유권을 확인하는 동안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우울하고 말수가 적어졌으며 온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거르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눈은 항상 못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준과 최 여사에게 제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예상대로 그들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수록 더 기뻐하고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저 꼴 좀 봐. 저는 우연히 최 여사가 아래층에서 민준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송장 같네. 남편 잃고 돈 잃을 생각하니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약해 빠진 여자가 무슨 큰일을 하겠어. 저대로 놔도 빨리 도장이나 찍게 하는 게 좋겠어. 그들은 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그의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더 이상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해, 연우야. 질질 끌어봤자 소용없어. 서명하면 위자료는 챙겨줄게.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 그거 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새 인생 시작해.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통은 진짜였지만 눈물의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눈앞의 남자의 잔인함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 못해.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 민준 씨. 제발 시간을 좀 더 줘요. 내가 바꿀게. 약속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테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처롭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며 제 스스로도 역겨움을 느낄 만큼
비련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 태도에 민주는 짜증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이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야. 내 자신을 좀 봐. 옛날에 서연우가 맞니? 넌 항상 일밖에 몰랐잖아. 남편한테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아이도 낳아주지 못했잖아. 넌 더 이상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알겠어? 그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으며 제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심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적으로 조종당하는 사람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저의 연기는 그들을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저항 의지를 모두 잃었으며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들의 경계심은 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안 변호사님이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안 안 변호사님은 신속하게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제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저의 단독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어머니는 즉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구매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매우 신뢰하는 친구인 남 사장님이었습니다. 거래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집을 판 거액의 돈은 어머니가 저를 위해 미리 만들어둔 스위스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법적으로 한남동 저택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하고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서명할게. 전화기 너머로 그의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연우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는 그것이 항복의 말이 아니라 마지막 선전포고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유품 몇 가지, 옷 몇 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래전에 그 집 증여 계약서만 챙겼습니다. 7년 동안 함께했던 방을 떠나기 전 저는 잠시 멈춰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짓과 배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미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으로 만든 새 장을 떠나 저 자신의 자유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와 골목 어귀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타고 곧장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련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내일 법정의 막이 오르면 저의 진짜 역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드는 것이 곧 폭풍우가 닥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법원 정문 앞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며칠 전처럼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풍 전의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릴 정도로만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슬픈 기색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제 연기를 위한 마지막 소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싸움이며 제 스스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든든한 지원팀이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부른 평범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고급스러운 아우디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내렸고 그 뒤를 최 여사가 따랐습니다. 그는 오늘 비싼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번쩍였습니다. 이혼을 앞둔 사람이라기보다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랑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화려하고 촌스러운 보라색 한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온몸에 번쩍이는 금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의기양양한 눈빛을 보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일부러 제 어깨를 살짝 치고는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 돼지우리로 돌아갈 준비나 하시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가방 끈만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몰래 꺼내 확인했습니다. 안 변호사님의 문자였습니다. 짧지만 천금 같은 무게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사모님, 모든 절차 완료되었습니다. 금액은 안전하게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문자를 읽고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물은 완벽하게 쳐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법원의 위험 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은 저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제 스스로 연출한 비극의 막을 내리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등을 펴고 앞을 보았습니다. 민준과 최 여사는 맞은편 줄에 앉아 서로 속삭이며 가끔 저를 동정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든 순진한 먹잇감을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먹잇감이 어느새 사냥꾼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민준 측이 이혼 소장에 제시한 모든 조항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다툼도 없었습니다. 나 서연우는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며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부양료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 민준 측 변호사가 낭독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제 패배를 알리는 선고문처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판사님은 각 조항마다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최 여사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고 민준의 눈빛도 안도감으로 풀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택의 절반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희희낙낙하며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님이 저와 민준 앞으로 이혼 결정문을 밀었습니다. 양측 서명하십시오. 민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집어들고 마치 저를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고 싶다는 듯 단호하고 힘있게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제 서명을 할 빈칸을 보았습니다. 저의 7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자리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아주 가까이 다가온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연우. 검은 잉크가 흰 종이 위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민준 모자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이 나무 망치를 책상에 내리쳤고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간부로
박민준 씨와 서연우 씨의 혼인관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보지도 다른 누구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몸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 모자가 앉은 줄을 지나갈 때 최 여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축하 파티 해야지, 아들. 오늘 밤에 파티 열어야겠다. 아라한테도 전화해서 같이 축하하자고 해야지. 저는 법정문을 나서며 지난 7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밖에 비는 그치고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비 온 뒤에 약한 햇살이 고인 무릉덩이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다시 한번 나타나 부드럽게 다가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여전히 깔끔한 제복 차림으로 내려와 차 문을 열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리둥절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과 최 여사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막 출발하려는 고급 세단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다시 입술을 삐죽이며 익숙한 말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말투에 자신감이 좀 덜했습니다. 또 저 빌린 차야? 정말 허세는. 민주는 가만히 서서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의심의 빛이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저는 그들 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흐려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내 딸. 돌아온 걸 환영한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비겐 뒤에 맑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장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 더 화려하고 눈부신 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제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최 여사의 카랑카랑한 웃음소리가 고급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건배. 드디어 우리 아들이 그 빚더미를 벗어난 것을 축하하며 우리 가족이 이제부터 더 찬란한 새 장을 열게 된 것을 축하하며 박민준도 맞은편에 앉아 잔을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선명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였던 긴장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유아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약지에 끼워진 새로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해, 자기. 이제 자기는 자유야. 나랑 우리 아기가 당당하게 자기 곁에 있을 수 있게 됐어. 그들의 축하 파티는 법원을 떠나자마자 열렸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제가 함께 가지 않으면 민준이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했던 서울에서 가장 비싼 프렌치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최고급 와인을 땄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고 믿는 승리였습니다. 엄마가 다 계산해뒀지. 최 여사는
기름진 푸아그라를 한 입 먹으며 계산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집 변호사 말로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래. 이혼했으니 당연히 절반을 요구해야지. 근데 그 연우라는 애가 멍청하고 지금 충격받은 상태니까 조금만 압박하면 무서워서 바로 집 팔아서 돈 나눠줄 거야. 우리 쪽 사람을 구매자로 내세워서 가격을 확 낮추는 거지. 그럼 우리는 돈도 받고 헐값에 그 집을 다시 사들이는 거야.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는 셈이지. 그녀의 계획은 참으로 악독하고 완벽했습니다. 민주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유아라는 킥킥 웃으며 자신이 곧 수십억 원짜리 저택의 안주인이 될 상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파티 후 세 사람은 기쁨에 차 아우디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이 운전하고 유아라가 조수석에, 최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유아라에게 사준 아파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남동.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저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민준이 신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긴 자기랑 나랑 우리 아들의 보금자리가 될 거야. 유아라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민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차는 부유한 꿈과 더러운 음모를 싣고 밤속을 질주했습니다. 차는 익숙한 단철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 안에 불빛이 비치자 저택의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예쁘다, 오빠. 유아라가 감탄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리모컨을 들고 대문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몇 번 더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열리지? 배터리가 다 됐나? 그는 중얼거리며 대문으로 다가가 열쇠로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존의 열쇠 구멍은 완전히 새로운,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신식 전자 잠금 장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최 여사의 시선이 대문에 단정하게 걸려있는 낯선 물건에 멈췄습니다. 글씨가 정성스럽게 새겨진 작은 나무 팻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읽었습니다. 매각 완료. 방문을 삼가 주십시오. 매각 완료라는 네 글자는 마치 청천벽력처럼 들렸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팻말을 여기에 걸어. 분명히 그 연우라는 애가 우리 겁주려고 장난치는 걸 거야. 말도 안 돼. 민준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대문을 힘껏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우,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장난이야,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밤에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저택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안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민주는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황 상태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라는 몇 분간 멍하니 서 있다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재벌 사모님 인생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오빠 거라고 했잖아. 왜 집이 팔렸다는 팻말이 있어? 나 속인 거야?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바로 그 순간. 저택 마당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작은 쪽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집을 사들인 남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탐색의 눈빛으로 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긴 개인 사유지이니 이 시간에 소란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 누구요?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내 집에 당신이 있어? 남 사장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당신 집이라고?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여기 공증까지 마친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는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주는 제 서명, 서연우, 그리고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이 찍힌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민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서연우가 집을 팔 수 있었는지, 왜 그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최 여사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가짜 서류야. 전부 다 가짜야. 이건 내 아들 집이라고.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우리 집 돌려내. 마당에서 2명의 경비원이 재빨리 나와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광경, 민준의 비참한 모습과 최 여사의 광기를 본 유아라는 마침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쫓아다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실은 빈털털이 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노와 실망이 폭발하자 그녀는 민준의 뺨을 향해 짝 소리가 나게 세게 때렸습니다. 이 나쁜 놈, 감히 날 속여? 내가 부자라고 나한테 모든 걸 다 준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넌 그냥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사는 무능한 놈이었어. 이 사기꾼아. 그녀는 욕을 하며 핸드백으로 민준을 마구 때렸습니다. 공황과 절망에 빠진 민준도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아라를 세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들이 꿈꾸던 저택 정문 앞에서 한편의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달콤한 사랑을 맹세했던 커플은 이제 서로를 저주하며 핥히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주저앉아 집을 돌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 사장님과 경비원들은 그저 팔짱을 끼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조용했던 한남동 동네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이웃집에서는 불을 켜고 문을 살짝 열어 무슨 일인지 내다보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박민준 가족의 진짜 모습이 더없이 비참하게 벗겨졌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던 한남동의 밤은 이제 귀를 찢는 듯한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최 여사의 광기 어린 울음소리, 유아라의 날카로운 욕설, 민준의 무력한 고함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붕괴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어머니 댁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람이 저택대문 밖에 비밀리에 설치해둔 작은 CCTV를 통해 그 비참한 광경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그들이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비극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떫은 맛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어찌나 달콤하게 느껴지던지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탐욕스럽고 배신한 자들에게 내려진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아라는 민준에게 핸드백 세례를 퍼부은 후 말없이 돌아서서 길가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단호하고 냉정하게 떠났습니다. 그녀의 재벌 사모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했던 박민준이라는 배는 사실 찢어진 종이배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민준은 더욱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길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서연우, 그 약하고 순종적이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분명히 누군가 뒤에 있을 거야. 한참을 울부짖던 최 여사도 기운이 다 빠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보도 블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급스러웠던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정성 들여 한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우리 집 정말 잃어버린 거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미친 듯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익숙한 통화 연결음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극에 달하자 그는 핸드폰을 땅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최신 아이폰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지금 그의 미래처럼 말이죠. 결국 다른 방법이 없자 두 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돌아갈까요? 민준이 유아라에게 사준 고급 아파트는 분명 그녀가 두 번 다시 그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남동 저택은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신림동의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 한때 그들이 부끄러운 과거라며 벗어던지고 싶어 했던 그곳이 이제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밤의 택시는 그들을 부촌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의 진짜 위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 밤의 연극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닥칠 지옥 같은 날들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거처를 잃었고 체면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민준의 거짓된 성공을 만들어냈던 모든 것이 곧 무너져 내릴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더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눈은 앤텄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소송할 겁니다. 내 전처를 고소할 거예요. 그 여자가 날 속였어요. 내 동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다고요. 그건 공동재산입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분노에 대한 대답은 변호사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사건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저택은 전혀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혼인 전에 서연우 씨에게 단독으로 증여된 특유재산이며 증여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부인께서 사장님의 조항 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매매 절차는 완전히 합법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사장님, 뭐라고요? 졌다고요?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처음부터 그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까? 당신들 일하는 방식이 대체 뭐예요? 사장님, 저희에게 최대한 빨리 이혼을 진행해 달라고 재촉하신 건 바로 사장님이셨습니다. 서연우 씨가 모든 조항에 동의했고 아무런 분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장님의 요구대로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이미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그 자신, 그의 자만심과 전처에 대한 경멸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풍, 그가 가진 모든 경력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폭풍은 이제 막 수평선 너머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충격 이후 박민주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회사만 남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민준건설은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그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대형 프로젝트들로 곧 재기할 수 있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부유해질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사의 기반이 자신이 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기반은 저의 지혜와 인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자 그 기반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그리고 맹렬하게 닥쳐왔습니다. 운명의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그는 회사의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인 반석그룹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강동구에 건설 중이던 고급 주상복합 단지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향후 2년간 회사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그룹의 사업 전략 방향 변경이라는 너무나 모호하고 불합리한 이유였습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반석그룹의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늘 최 회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셔서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강력한 두 번째 충격이 덮쳤습니다. 민준건설의 모든 프로젝트에 독점적으로 디자인을 제공하고 핵심 기술 솔루션을 공급하던 AA 건축사무소에서도 협력 중단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AA의 소장은 원로 건축가이자 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지난 7년간 그들이 민준의 회사와 협력한 것은 사실상 저를 봐서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없자 그들은 무능하고 배신을 일삼는 자와 계속 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핵심 파트너를 동시에 잃은 민준건설은 망망대해에서 키와 돛대를 모두 잃은 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가 중단되자 설계도와 시공 솔루션이 없어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자재 공급 업체들은 일제히 만기가 된 대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석그룹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거액을 대출해준 은행에서도 프로젝트 취소에 따른 상환 능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민주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반석그룹 본사까지 찾아가 하루 종일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최 회장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A 건축사무소에도 찾아갔지만 거절의 고갯짓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하던 인맥들, 늘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쓰라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인맥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것이었고 저의 재능과 신뢰를 존중했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나자 그들도 그 같은 자와 함께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가 늘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여겼던 부장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절반이나 비어있는 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묻기도 전에 인사팀장이 책상 위에 사직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와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한 새로운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회사야? 감히 어느 회사가 내 사람들을 빼가는 거야? 민주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건축입니다. 사장님. 지연건축?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연, 어머니 지혜와 자신, 연우의 이름.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 거였어. 그녀는 집만 되찾은 게 아니었어. 그녀는 돌아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내 회사의 잿더미 위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였어. 그것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의지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사장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사무실, 쌓여있는 사직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무 독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7년간 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이고 민준건설이라는 배를 이끄는 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선장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워진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조종하던 사람이 줄을 놓자 허수아비는 즉시 쓰러져 버렸습니다. 붕괴는 서서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닥쳐와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민준건설은 이제 은행에 압류당하고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영혼 없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폭풍이 민준건설이라는 썩은 배를 집어삼키는 동안 다른 곳 서울 금융의 심장부에서는 새롭고 눈부시며 당당한 등대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동성과 번영의 상징인 IFC 빌딩은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48층이 공식적으로 주식회사 지연건축의 본사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저와 어머니의 이름을 합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안함과 난초의 고고한 아름다움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닮기를 바라셨던 여성의 품격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저는 거창한 행사를 열거나 언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촐한 티파티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저와 함께 일하며 제 재능을 존중했던 대형 파트너사, 업계 최고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저는 미니멀하지만 세련되게 디자인된 새로운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개성 있게 짧게 잘랐습니다. 저는 7년 전 남편의 등 뒤에 서 있기만 했던 서연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연건축의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 서연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함께한 귀빈들, 한때 민준건설과 협력했던 익숙한 얼굴들이 이제는 저를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어머니를 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능력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과의 계약을 막 해지한 반석그룹의 최 회장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함께 축하하네, 연우 양.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자네 같은 인재는 제자리에 있어야지. 강동구 프로젝트는 그대로 남겨뒀네. 자네 회사만이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할 능력과 진심을 갖췄다고 믿네. 저는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연 건축이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회사 출범 첫날 바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순조로운 시작은 없었습니다. 대형 파트너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한때 민준의 회사를 위해 공들여 영입했던 최고의 인재들, 핵심 두뇌들도 이제 지연 건축이라는 지붕 아래 모두 모였습니다. 회사의 절반과 함께 사직서를 냈던 유능한 하 팀장님은 이제 저의 인사 총괄 이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 오른팔이었던 창의적인 롱 수석 건축가는 이제 디자인 총괄 이사로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진짜 재능 있는 사람인지, 누가 자신들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을 가로채고 이익만 탐하는 무능한 리더에게 지쳐 있었습니다. 저의 복귀는 건설 및 건축업계에 진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연 건축은 신생 회사에 불과했지만 막대한 자본, 정예 인력, 그리고 비전을 가진 리더를 바탕으로 빠르게 새로운 세력, 무시할 수 없는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이어 대형 입찰에서 승리하며 이전에는 민준건설의 몫이었던 프로젝트들을 따냈습니다. 저는 비열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더 잘했을 뿐입니다. 지연 건축의 디자인은 더 창의적이었고 우리의 시공 솔루션은 더 최적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신뢰와 진정성은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회사가 폭풍처럼 성장하는 동안 민준의 회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와 인재를 잃은 그는 텅 빈 껍데기와 막대한 은행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다른 소규모 파트너들을 찾아다녔지만 나쁜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서울 재계는 그가 자신을 무에서 일으켜 세워준 전철을 어떻게 박대했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와 협력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지배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세계에서 고립되고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아래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 거짓 속에 묻혀버린 7년의 청춘, 최 여사의 모욕, 민준의 냉정함을 떠올리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본래 제 것이었던 것, 즉 경력, 자존감, 그리고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는 저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썩어빠진 인격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제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속임수와 배신이 아닌 재능과 선함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제국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은 길지 않지만 두 인생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회사 지연 건축이 업계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큰 명성을 얻는 동안 민준 건설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행이 와서 그가 자랑하던 사무실과 고급차 몇 대를 포함한 남은 자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회사 간판이 내려지면서 거짓으로 세워진 제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박민주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하고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그에게 저택을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회사는 그의 전부였고 그의 헛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자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하여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거만한 시어머니, 최 여사도 이제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은 보석과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팔고 신림동의 낡고 축축한 연립주택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저를 해칠 음모를 꾸몄던 그곳이 이제 그들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 유아라는 민준건설이라는 배가 완전히 침몰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새로운 정박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뱃속에 아이를 지우고 민준에게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뜯어낸 후 다른 재력가와 함께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돈, 내연녀, 그리고 그와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까지. 그것이 그가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가장 비싼 대가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전 가족이라고 하시는데요.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다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희망 없는 기다림의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박민준과 최 여사는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민준은 바싹 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패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색이 바래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예전의 멋진 사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더 비참했습니다. 노랗게 물들였던 머리카락은 흰 뿌리가 드러나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명품인 척했지만 낡고 해져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는 주름과 고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옷자락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연우야, 애미가 왔다. 그녀는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로비에 남아있던 직원들 모두를 경악하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연우야, 제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전부 내 잘못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눈이 멀었었고 돈이랑 그 유아라라는 애한테 홀렸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한테 살길 좀 열어줘. 내 회사가 다 망했어.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제발 내 회사에서 다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너한테 보상하기 위해 뭐든지 할게. 제발 부탁이야, 연우야.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황급히 가세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래, 연우야. 우리 민준이 좀 용서해줘. 걔가 어리석었어. 너한테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었잖니. 나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주책이었어.
날 탓하지 말아줘. 걔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라. 이 늙은 애미 불쌍해서라도 이제 집도 없고 돈도 다 떨어져서 우리 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얘야. 그들은 정말 비참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애원하고 울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역겨운 가식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진심으로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구명보트,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도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고통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무관심과 그들의 비참함에 대한 약간의 연민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민준 씨. 당신의 무대는 이미 막을 내렸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요. 살 길이요. 저는 당신에게 수많은 길을 주었지만 당신 스스로 그 모든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용서요? 용서할 수 있는 잘못도 있지만 계획적인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최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주머니는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 아들한테 잘못한 거예요. 당신의 맹목적인 사랑과 탐욕이 그를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든 거니까요. 말을 마친 후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두 분을 회사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곳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세요.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다가와 민준을 일으켜 세우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두 모자를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최 여사는 몇 마디 욕설을 더 내뱉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넓은 로비 공간에서 약하고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히며 다시 한번 저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그 혼란스러웠던 오후 이후 저는 박민준이나 최 여사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들어낸 성공의 빛에 가려진 희미한 그림자처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잊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진흙탕 속에서 살든 죽든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침묵이 때로는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뉘우칠 줄 모르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나약함이라고. 저는 직접적인 복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저를 낮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정의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예전 회사에서 20억 원을 횡령한 모든 증거를 다시 수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돈이었고 주주들의 돈이었으며 그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감정적인 배신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범죄였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유아라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민준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을 포함한 전체 서류 사본을 익명으로 3곳에 보냈습니다. 민준 건설이 빚을 진 은행, 최 회장님의 반석그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인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저는 이 확실한 증거들로 그들이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은행은 채무를 회수해야 했고 담보 자산을 유출시킨 회사 횡령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반석그룹 같은 대형 파트너사들도 손해를 입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속인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 집행기관은 이런 대규모 경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이고 정의의 불길은 스스로 타올라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불과 몇 주 후 박민준에 대한 사건 입건 및 피의자 기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신림동의 허름한 임대주택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를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치켜세웠던 타블로이드 신문과 소셜미디어는 이제 180도 태도를 바꿔 비아냥거리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신화의 붕괴, 파산한 사장, 내연녀 때문에 결국 철창신세. 박민준의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을 뿐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민준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 제가 그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과 정확히 같은 7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운명의 아이러니한 안파이었을 것입니다. 법정 선고가 있던 날,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 감옥에 가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대줄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여생을 고독과 가난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은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의 눈초리 속에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녀가 현관 앞에 홀로 앉아 운명을 저주하고 저를 저주하고 자신의 부유한 꿈을 산산조각낸 불효자 아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의 굴레는 느리지만 매우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원한은 공정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낡은 장은 정말로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3년 후 눈부신 아침 햇살이 대표실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공간 전체를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서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IFC 48층에서 본 도시는 참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래의 분주한 차량 행렬은 작은 강물 같았고 높이 솟은 빌딩들은 힘찬 산맥 같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고 저 또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서연우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배신은 저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저를 더 강하고 굳건하며 예리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지연 건축은 신생 이름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축 및 투자 분야의 선두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가치를 더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스마트 도시, 그리고 진심을 다해 지은 학교와 병원들. 저는 제 열정을 되찾았고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남자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가치를 말이죠. 저는 한 여성의 가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배짱, 그리고 자존감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국을.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능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며 손에는 신문을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또 포브스 잡지 일면에 나왔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올해의 여성 기업인이라니. 엄마는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저는 웃으며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부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모든 길에서 스승이자 동반자이며 가장 현명한 조언자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수평선을 멀리 바라보며 저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한때 법원 앞 비 내리던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새벽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꿈꿨던 어떤 것보다도 더 눈부신 새벽에 과거는 지나간 악몽처럼 뒤에 남았고 미래는 약속과 도전으로 가득 찬 채 제 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서연우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왕의 자세로, 스스로 자신의 동화를 쓴 사람의 자세로. 이 삶, 이 행복은 바로 제가 만들어낸 것이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배신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재탄생의 정상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많은 여운과 생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연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깊은 감정은 잘못된 곳에 두었던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7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연우 씨는 자신의 모든 청춘과 지혜, 사랑을 바쳐 하나의 환상을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사랑을, 이상적인 남편을 믿었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잘 짜인 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배신의 고통,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의 고통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즉 자신의 가치, 심지어 세상의 선함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교훈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는가에 있습니다. 서연우 씨는 무너질 수도 있었고 비극에 잠겨 운명에 휩쓸려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연우 씨 인생의 전환점은 진실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여전히 집이라는 곳이 있고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어 아무 조건 없이 두 팔 벌려 안아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성애,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살아온 이의 지혜는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가장 든든한 등대입니다. 그 버팀목을 찾아가는 것을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폐를 끼치거나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자식의 평안함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더 현실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독립과 자율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사랑은 멋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존중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우리 자신, 우리의 경력, 재정적 및 법적 독립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연우 씨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재산 및 서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서연우 씨의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재산 관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법률 및 개인 재무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은 계산적이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한 형태입니다. 이는 배우자를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풍파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해줄 보이지 않는 가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인함과 관용에 대한 교훈입니다. 서연우 씨의 복수 방식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녀는 욕을 하거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더 성공하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동력으로, 분노를 힘으로 바꾸어 자신의 인생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하고 의미 있는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멋진 삶이 바로 당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가장 아픈 뺨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섰을 때 그녀는 스스로 징벌하는 대신 정의가 목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풍파를 겪은 사람의 성숙함과 관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관용은 고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증오가 자신의 영혼을 다시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원래 동화가 아닙니다. 박민준 씨처럼 우리에게 폭풍과 쓴맛만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김 여사님처럼 우리에게 버팀목과 빛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 버전의 서연우 씨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지혜롭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 때 아무도 그것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있을 때 어떤 어둠도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의 창작물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 사건, 배경은 모두 상상에 의한 것이며 현실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할 의도가 없습니다. 본 이야기는 관계 속의 거짓, 용기, 인간의 그리고 정의를 위한 투쟁의 힘에 대한 인문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법률적, 심리적 또는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또는 주변 분들이 삶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유로운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과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힘과 믿음을 더하는 작은 정신적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만나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